초전설득 1장 2번이 38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커다란 공통점.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설득 전문가들이 하는 농담을 들은 적이 있다. 마케팅 회사의 영업 담당자와 새로운 브랜드의 냉동 시금치를 출시하려는 의뢰인이 주고받은 대화다. 의뢰인: 새로운 식품을 마케팅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영업 담당자: 그럼요. 상당히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 냉동식품을 판매한 경험도 있나요? 영업 담당자: 네, 물론이죠. 의뢰인: 냉동 채소도요? 영업 담당자: 수년 동안 여러 유형의 상품을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의뢰인: 시금치는요? 영업 담당자: 네, 시금치도요. 의뢰인: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잔뜩 기대한 듯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손질 안 한 시금치였나요? 아니면 다진 시금치였나요? 이 농담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키득대며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는 듯 조롱 섞인 웃음을 짓는다. 물론 현실에서 정말로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농담이 결코 재밌지 않았을 것이 뻔하지만, 무엇이 문제였는가? 구구절절한 차이점들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잠재 고객에게 휘둘린 채 큰 그림을 그려서 전달하지 못한 점이다. 계약에 실패한 것은 당연하다. 이 농담을 비웃는 설득 전문가들의 반응은 항상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소비자나 고객과의 미팅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러한 미팅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에서는 그들 역시 비슷한 편협함을 보이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설득 전문가로 거듭나는 훈련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수강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했다. 대다수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특정 분야에 따라 다른 설득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 분야인지 마케팅 분야인지에 따라 인간의 흥미를 끄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마케팅과 기금 모금이 다르며 기금 모금과 홍보도 다르고, 홍보와 로비뿐만 아니라 로비와 채용 등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게다가 같은 직업 내에서조차 또 구분을 지었다. 종신보험을 권하느냐 정기보험을 권하느냐에 따라 판매 전략이 달라지고, 트럭을 파는 것은 자동차를 파는 것과는 다르다. 우편 또는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가 다르고, 제품 판매와 서비스 판매가 다르다. 개인과의 거래와 회사의 거래가 달랐고, 도매와 소매 역시 다르다. 강사들이 비슷한 직업군으로부터 각자의 전문 분야를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듯 직업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두 가지 오류가 발생했다. 첫째, 본질에서 벗어나 사소한 차이까지 구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더 심각한 사실은 각 분야의 다른 점에 집중한 나머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바로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이러한 강과는 큰 잘못이다. 수강생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설득 전략을 익혀야 익숙한 상황뿐만 아니라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설득을 뒷받침하는 보편적인 원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나면 세세한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다. 도매든 소매든 종신보험이든 정기보험이든 잎의 형태가 보존된 시금치든 다진 시금치든 관계없이 순조롭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상대의 요령을 전수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듣는 동안 효과적인 설득 기술의 공통 요인을 찾는 데 주력했다. 3년에 걸쳐 내가 주력한 것은 이러한 성공률 높은 설득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였다. 그 답에 대한 힌트가 드러났을 때 나는 놀랐다.
나는 오랜 기간에 걸쳐 탄탄하게 자리 잡은 설득 비즈니스에서 주로 활용되는 심리학적 개념이 단 6가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상호성, 호감, 사회적 증거, 권위, 희소성, 일관성이다. 나는 예전에 집필한 설득의 심리학의 각 장을 통해 이러한 6가지 개념이 설득의 밑바탕이 되는 보편적인 심리 요소라고 주장하고 논한 적이 있다. 커다란 차이. 이 책의 일부분에서 이 6가지 원칙을 소개할 텐데 그 방향성에는 중요한 변화를 주었다. 설득의 심리학은 과도하거나 달갑지 않은 유형의 영향력에 저항하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쓴 책이다. 하지만 책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내가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수가 팔렸는데도 후속편에 대해 물어보는 독자들은 거의 없었다. 대신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한 부류는 자신들이 속한 조직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기업의 판매 대리인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직장 동료, 친구, 이웃, 가족과 일상적으로 교류하면서 설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개인 독자들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영향력을 막거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방법보다 설득 기술을 마스터하는 방법을 더 갈망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중 하나다. 설득의 심리학과는 달리 초전 설득을 집필한 목적 중 하나는 설득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식단에는 2가지 지켜야 할 제한 규칙이 있다. 첫 번째는 성공적인 설득의 윤리의식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상대방의 동의를 끌어내는 심리적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설득 전술은 마음먹기에 따라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 성장을 돕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13장에서 조직이 설득 전술을 비도덕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악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 외에도 그러한 수법을 남용하는 기업의 경우 부정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쉽게 들어오거나 남게 된다. 이러한 직원들은 결국 회사를 속일 가능성이 크다. 이 책에서 정한 2번째 규칙이 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설명을 더해 이야기에 살을 붙이는 것도 좋지만 근거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설득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과학적인 접근법은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전통적으로 설득은 규정하기 힘든 일종의 예술로 여겨져 왔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지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의 영역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설득에 관한 연구에서 뭔가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평범한 우리도 타고난 설득의 달인만큼 커다란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어떤 메시지가 사람들이 수긍하고 따르고 변화하도록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매우 엄격한 과학적 접근법을 사용해왔다. 그 결과 그들은 일종의 유행과도 같이 잘 알려진 화려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소 고리타분한 방식이 설득의 효과가 더 크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그 결과 자체가 준 충격 외에도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설득 과정은 심리적인 법칙에 의해 좌우되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비슷한 절차를 거쳐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예술적인 영감과는 달리 일정한 원칙을 따른다면 설득은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이야기다.
타고난 설득력이 있든 없든, 설득 방법에 대한 통찰력이 있든 없든, 또는 화려한 언어적 재능이 있든 없든 과학적으로 잘 정립된 설득의 기술을 배우면 누구나 더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책이 설득의 심리학과 중요하게 다른 점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언제 말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과학적 증거를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을 발휘할 자연스러운 기회를 살피고 포착하는 요령을 배울 수 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다소 위험할 수 있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 설득의 순간을 설계하고 직접 만드는 방법을 익힐 수도 있다. 순간 관찰자 또는 순간 창조자로서 상대방에게 요청하거나 추천하거나 제안하는 메시지의 타이밍을 적절하게 조절한다면 설득을 더욱더 잘하게 될 것이다. 설득은 타이밍이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타이밍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책은 내 예상보다 몇 년이나 늦게 완성됐다. 원래는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 휴직하고 유명한 경영대학원에서 지내는 동안 이 책을 집필할 계획이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박식한 동료들로부터 이 책의 주제와 관련된 조언도 얻을 수 있고 글쓰기에 집중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사하기 한 달 전쯤 나는 연구실 위치나 비서 지원 여부, 전화, 주차, 도서관 이용 특권 등 더욱 보람찬 생활에 필요한 여러 세세한 일과 관련해 경영대학원의 부학장과 한창 협의 중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그에게서 운명적인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대화의 시작은 매우 좋았다. 부학장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연구실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컴퓨터 성능도 당신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비서, 도서관, 주차장, 장거리 전화도 전혀 걱정하지 말아요. 저희 쪽에서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배려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대답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말을 이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줬으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MBA 학생들을 위한 전문 마케팅 수업을 강의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상황이 조금 곤란한데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그 강의를 맡아준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곳에 머무는 동안 책을 완성하겠다는 내 계획은 엉망이 될 것이 분명했다. 첫째로 경영대학원에서는 강의해본 적이 없으므로 새로운 강의 기법을 익혀야 했다. 둘째로 마케팅 강의를 해본 적도 없으므로 강의 계획부터 수업 내용, 교재, 자료, 시험 등을 처음부터 개발해야 했다. 셋째로 MBA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본 적도 없으므로 나는 일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내 개인 시간을 교수들에게 제일 끈질기다는 평가를 받는 1년차 MBA 학생들의 질문과 의견과 요구를 감당하는 데 대부분 할애해야 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요청을 수락했다. 적절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순간 창조자에게 살뜰히 챙겨주고 특권을 부여해줘서 고맙다는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 직후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만약 부학장이 전날이나 다음 날에 강의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면 나는 아마도 거기에 머무는 동안 쓸 책이 있다고 설명하며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손에 쥔 특권의 순간 속에서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됐다. 그가 나를 위해 많은 부분 애써줬기 때문에 그의 부탁을 승낙하는 것 외에 사회적으로 용납될 만한 대안이 없었다. 내 신장을 달라고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할 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순간의 상황이 요구하는 바인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책을 쓰기 위해 휴직했던 기간이 끝났지만 원고는 완성되지 못했다.
새로운 책을 기다리던 가족과 출판사 편집장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나 역시 자신에게 적잖이 실망했다. 하지만 이 경험은 두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첫째로 그동안 설득 과학의 분야에서 축적된 새로운 유의미한 연구 자료를 이 책에 담을 수 있었다. 둘째로 초전 설득을 위한 절호의 기회는 말 그대로 찰나의 순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로 부학장의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들 수 있게 되었다. 만약 그가 따로 전화를 걸어 수업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면 나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를 긁어모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듯 초전 설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반응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일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를 가리켜 특권의 순간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권이란 말 그대로 지위가 특별한 위치로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순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좀 복잡하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첫째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다. 초전 설득의 역할을 하는 오프너 이후 설득의 힘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다. 둘째는 물리적인 개념으로 전례 없는 결과를 유도하는 특별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시간적인 차원과 물리적인 차원이 만나 서로 얽히면 제3차원인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진다. 초전 설득 1장이 끝났습니다.